자, 그러면 그 토지제도와 관련돼서 이제 좀 볼게요. 그 신라 통일,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 때의 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한 네 파트로 해갖고 나왔거든요. 자주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통일신라 경제,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토지제도와 관련된 그 토지제도 변천 이런 것들 네다섯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민정문서 있죠? 통일신라 시대 민정문서 그거와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2차 기초가 관련돼갖고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농업 관련된 농업 발달사를 잠깐 물어봤어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13년도인가요? 14년도인가요? 나왔던 그 장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네 부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토지제도 개간부터 볼게요. 토지제도 내용을 한 통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128페이지 펴보세요. 자, 128페이지 토지제도 개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보면, 자, 신라의 귀족들은 통일전쟁 과정에서 많은 전쟁과 시급을 받아 경제 부를 확대했는데, 이들은 간직에 따라 노급을 받았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급하고 노급이 나오죠? 그러면 시급은 뭐 하는 거냐면, 공로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야. 공로의 보상. 또는 그 공주나 왕자에게 왕실 구성원에게 줬던 것이 시급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의정부 포천 지역에서 큰 공원을 세워가지고 포천 지역을 일부 시급을 받는 식이죠. 이런 것들인데 되게 이 시급은 되게 이제 부에서 갈려요. 부. 그래서 이제 왕실의 구성원이었던 이제 왕자나 공주는 부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게 계부라고 해요. 계부. 그래갖고 주로 이제 일정 지역을 지정해갖고 일정 공호를 받는 식으로 이제 하사를 받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시급이라고 한다. 그럼 노급은 뭐냐? 노급은 그 관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역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게 노급이에요. 노급. 그러면 이제 노급은 뭐까지 받냐면 토지에서 나온 조세뿐만 아니라 백성들 구역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는데 조용조를 같이 받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세, 공납, 노동력 징발까지 받는데 문제는 이제 이 노급에 대해서 한통은 그렇게 기술돼 있지만 이것도 다른 견해가 있어. 수조권만 받는다는 수조권. 노급은 수조권을 받는다는 견해가 이제 뿌셈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보통 이제 노급은 수조권만 원래 받는 건데 예전에 지역 지배 가행된 노급 지역이 이제 예전에 이제 자기가 예전에 통치했던 지역들, 자기 선조들이 통치했던 지역을 이제 노급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많기 때문에 되게 보면 이제 그 관리를 이제 계속 지역이 세습되잖아요. 노급도 또 세습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뭐냐면 오랫동안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조세도 징수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요육도 같이 징수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세만 징수해야 되는데 예전에 선조들 때부터 그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노동력과 곡물도 같이 징수한다.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경도왕 때 노급이 부활되잖아요. 폐지됐던 농업이. 그때 폐지됐던 농업은 그 조용조를 같이 다 징수하는 농업이 아니라 원래 수조권만 걷었던 농업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이후에 중대 전유왕권은 일일 귀족들의 경제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책을 감행했는데, 자, 신문학대 687년이죠. 거기에 관리대에게 관료조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뭘 줬죠? 노급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순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관료전을 주고 노급을 폐지해서 세조를 차등 있게 지급했다. 요 세조라는 말은 뭐냐면 관료전하고 보시면 돼요. 관료전은 일종의 세원이고요. 그 세원을 바탕으로 해서 세조는 뭐냐면 월급, 1년당 연봉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간료전과 세조는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노급하고 간료전이 뭔 차이가 있냐? 이거는 노급은 조용조를 같이 지배하는 수취하는 체제고, 간료전은 뭐죠? 수조권만 걷는 거예요. 수조권만. 네, 이건 이제 차이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은 노급의 폐지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노급의 폐지와 간료전의 세조의 지급은 요게 그 의미가 있죠. 중앙정부가 귀족대 직접적인 백성 지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의미를 물어보면.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에 관해서 이제 귀족대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경도가 16년에 다시 노고의 분할 복구되고 간료전과 세조가 폐지되었는데 그 의미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신라 후기에 막대한 변을 측정하고 사치성 학력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인간 경제 기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영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앞에는 배경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했죠, 학계에서. 그래서, 학계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경동왕 때 하나정책에서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하니까, 귀족대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정책이었고, 요때 거뒀던 그 노급의 의미는 다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족구만 하는 의미였고, 그 다음에 이중적인 수치 지배,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이제 뭐냐면 세금을 걷었는데, 이런 것들을 노고로 통일했다. 보이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성덕왕 때 뭘 지급했죠? 정전을 지급했죠. 정전. 예.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는데, 이 정전을 지급하고 국가에 조를 바치게 했는데, 이건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당나라의 균전제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균전제도 땅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조용조를 이제 걷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백성들의 정전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신라 장정에서 확인해 보면 연수유답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연수유답전은 이게 뭐냐면 전전을 얘기해요. 요때 연이라는 거 뭐냐면 보통 자연호를 연이라고 해요. 자연호. 그러면 자연호에게 뭘 줬다는 거야? 네? 전하고 밭을 줬다. 논하고 밭을 줬다는 거죠. 누가? 국가가. 근데 실제로 이게 줬느냐? 그것이 많이 많아.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정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추인서라고 하나는 지급설이야. 그래서 지급설은 그냥 줬다는 거고 추인설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원래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전 있죠? 민전들을 그대로 그냥 인정해 줬다는 거야.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갖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민전을 이제 지급했다는 이제 민전을 이제 추인했다는 그 뒷받침 견해는 뭐냐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보통 이 면적이 총량마다 매 정마다 평균이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 그다음 한수 규정이 있으면 소유권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소유권 이동이 별로 없었다는 거야. 이런 점을 볼 때 그것은 이제 민전은 원래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를 추인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급한 것보다는. 그래서 면적이 총량마다 매 정마다 평균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없었고, 커다란 차이가 난다는 점 많이 정했네요. 예. 뭐냐면 똑같이 나눠주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차이가 나고 한수 규정이 있으며 소유권 이동이 많을 수 있는데 소유권 이동이 없다는 거.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제 추인서를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나 이들 정전과 연수유답은 국가가 지급했다고 하지만, 실제 왕토 사상에 따라서, 국민이 원래 소유했던 경제의 토지를 인정받는 거다. 그래서 민전이라는 거는 이제 알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왕토 사상이 나오는데, 왕토 사상은 뭐예요? 모든 토지가, 국가 거다.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모든 토지가 국가면 사유권이 다 국가나 왕의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하나는 뭐냐면 소유권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토지는 산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야. 통치권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개념의 의미로 볼 수 있죠. 비록 지금 사유를 가지고 있지만 토지의 어떤 그 민전의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국가가 필요할 때는 개입해서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 이념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요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되지, 이 왕통 사상이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확답하면 좀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라 장정에 보면 연수 유답 외에도 간모답, 내시형답, 촌주 위답 같은 명칭들이 나오죠. 거기 내용을 보면 간모답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들어간 간유지를 말하는 거야. 내시형답은 내시형에 줬던 그 관리에게 할당된 건데 관료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촌주 위답은 촌주에게 할당된 토지죠. 그래서 있는데 이들 간모답, 간유지, 그러니까 간모답, 내시형답, 관료조는 누가 경작할까요? 촌민들이 경작하죠. 그리고 이제 간모답하고 내시형답은 뭐 여러 견해가 있지만 공유지에 설정된, 공유지, 마을 공유지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촌주위답은 넓게 보면 이것도 연수위답 중에 하나예요. 민전인데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촌주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촌주가 직접 가갖고 그 할당된 토지를 자기가 직접 가족들 데리고 경작할까요? 아니죠. 그 밑에 있는 뭐예요? 예속민들 동원해갖고 경작을 하죠.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보면 그 촌주위답을 뭐 직접 경영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촌주가 가지고 있는 그 뭐냐면 그 경작 토지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직접 가서 그 경작했겠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고,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촌민에 의해서 그 뭐냐면 경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주 26번은 정전에 관련된 두 가지 설을 관련돼 있으니까 보시고, 쭉 넘어가서 다음 장 보면요. 그래서 촌민은 그 거기 가서 연수 유답을 경제와 수확을 얻는 대가로 이들 토지 공동 경작을 하는 일종의 요역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호제 해석해 보면 이런 게 있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수정권은 어디에 설정했죠? 어디에 설정했어요? 민전에 설정했죠. 개인이 가진 토지에. 근데 고대시대 때 수정권은 어디에 설정되는 공유지에 설정했어. 물론 민전에 설정됐다는 견해도 있긴 했지만 학계는 되게 공유지가 설정돼.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때도 그렇고, 그러면 시기는 다르지만 중세시대 때도 공유지는 있었죠. 공유지가 있어갖고 거기에 가서 일을 하잖아. 노동지대도 하잖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공유지가 있고 그걸 노동해갖고 그걸 다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접 생산물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공유지에 일을 해가지고 직접 일을 해서 중앙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치거나, 그 다음에 또 그 촌주위대에 가갖고 요역을 다시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어 때문에 거야. 노동으로. 근데 조선이나 고려시대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노동 대신에 뭘로? 현문이나 돈으로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지대, 그 다음에 생산물지대, 그 다음에 금납지대, 금납화. 이런 것들이 서양 역사도 보이지만 우리나라 역사도 똑같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자, 하여튼 통일신라 시대 때 농민들은 자연농민으로서 독립적 연수유답조는 소유 경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민전을 가지고 있었고요. 촌에 할당된 공유지를 공동체적 농장으로 통해서 하는 요역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신라 장정이 나오는데, 신라 장정은 그 당시 서원경, 청주 지역에 있는 4개의 자연촌 하나 묶어서 행정조에 부과를 했는데, 그때 이제 조사했던 걸 보면 결부제, 이때 결부제는 토지의 생산량이 아니라 뭐죠? 절대 면적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당시에는 토지가 중요한 가세대가 아니었어요. 부차적인 거고, 그 당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토지의 절대적 면적보다는 노동력이었어. 예. 성인 남자의 노동력. 그래서 성인 노동력에 따라서 호등도 나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생산량이 미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누가 중요한 거야? 노동력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인 남자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다. 그래서 토지 면적 외에도 호수, 인구수, 음화수,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 3년마다 변동사항은 쓰여져 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조세와 요역의 부과 자유를 했고요. 호는 인정의 다소. 이때 인정은 뭐죠? 예? 이때 정의라는 것은 성인 남자를 말하는 거죠? 보통 18세에서 60세. 그리고 보통 우리가 남정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남정네가 인정해요. 예, 그래갖고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9등급 나눴고, 그 다음에 인구는 남녀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파악했다. 그래서 그 아주 상세한 내용이었으며, 여기에서 이제 신라 초기사가 다 영세됐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있고, 그 다음에 4개 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인구 구성을 보면, 노비가 25명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걸 볼 때, 노비를 위한 그 노예제사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25명 가지고 그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노비제사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통일신라가. 노예제사라는 거. 여기서 노비라는 건 어떤 역할이야?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야. 고대 그 그리스나 로마 시대처럼 중심 역할이 아니에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주요 그 농사를 졌던 사람들은 뭐냐면, 일반 평민들이 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라 장정의 목적들, 그 다음에 조사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 읽고 넘어갈게요. 부분은 이거 다 읽을 수 있나 한 분이요? 그 다음 분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중간에 다 많이 나갔어.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많으니까 남자분이 읽는 게 낫겠죠? 유일하게 남자분 한번 계시네요. 네. 그래서 토지대 개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읽어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네. 신라의 귀족들은 통일전쟁의 과정에서 많은 전쟁 무기와 시급을 받아 경제적 부를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관직에 따라 노급을 받았는데 그것은 토지에서 나오는 조세뿐 아니라 백성들의 부여까지도 징발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중대의 존재 왕권은 이들 귀족의 경제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였는데 687년에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주고 689년에는 노급을 폐지하는 대신 세조를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노급의 폐지와 관료전 및 세조의 지급은 중앙정부가 귀족들의 직접적인 백성 지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귀족들이 강력히 반발하여 757년에는 다시 노급이 복구되고 관료전과 세조가 폐지되었는데 신라 후기의 귀족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사치스러운 향락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한편 일반 백성들에게는 정전을 지급하고 대신 국가의 조를 바치게 하였다. 722년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정전을 주었다는 기록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755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창원 신라장적에 나오는 연수유답전은 농민들이 호별로 경작하는 토지로서 바로 이 정전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 정전이나 연수유답은 국가에서 지급하였다고는 하지만 왕토 사상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농민이 원래부터 소유하고 경작하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그 대신 국가에 대해서 조를 납부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농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정전의 이름으로 경작하고 대신 조를 납부하는 자영농민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신라 장적에는 연수유답 이외에 관모답, 내시령답, 촌주유답 등의 명칭이 나오고 있다. 관모답은 그 소출이 국가에 들어가는 관유지이고 내시령답은 내시령이라는 관리에게 할당된 관료전이며 촌주이답은 촌주에게 할당된 토지였는데 이들 토지는 모두 촌민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그러니까 촌민들은 자기의 연수유답을 경작하여 수확을 거둬들이는 대가로 이들 토지를 공동 경작하였으니 일종의 유역인 셈이었다. 그러므로 통일신라 시대의 농민들은 자영농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연수유답을 소유 경작하는 한편 촌에 할당된 공유지를 공동체적인 노동으로 경작하는 전통적 유제에 의한 유역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신라장적은 서원경 부근의 4개 자연촌의 대장인데 여기에는 결부제에 따른 토지 면적 이외에 또한 연수, 인구수, 오마수, 그리고 뽕나무, 잣나무, 호도나무의 수까지 기록하고 특히 그해 3년마다의 변동 상황도 쓰여 있어 정부가 농민들의 조세와 유역 부과의 자료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호는 인정의 다소에 따라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9등급으로 나누었고 인구는 남녀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등 잠옷 상세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나타난 신라 후기 촌랑의 모습은 영세화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때 4개 촌은 호보 43개에
초인구는 442명인데 이 가운데 노비 25명이 포함되고 있으며 소 53두, 말 61두, 뽕나무 3249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예. 그러면 이제 테마 내용을 이제 볼게요. 45페이지 펴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한번 사료대체 나오죠? 요거를 좀 익혀두세요. 예. 그래서 그 순서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면, 거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687년에 관료선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689년, 2년 뒤에 노고를 혁파했죠. 그래서 있고, 그래서 성도왕 21년에 정정을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경도왕 16년 다시 부활했고, 소송왕 원년에는 이제 국학성 노고를 삼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많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가나다라의 순서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신문할 때 왕건강화 정책구에서 관료령 제구가 노골 폐지하고 세조를 차등을 지급했다는 거. 성도왕 때 정정의 성격에 대해서 연수 유덕전이라고 했죠. 민전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전,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시대 때 구분전 있죠. 고려시대 구분전이죠. 고려시대 구분전도 뭐냐면 정정석 말 잘못했네. 당나라 때네. 당나라 때 구분전 있죠. 당나라가 나눠준 거. 이 구분전도 정정과 같은 성격의 토지 이해나는데, 근데 이제 고려시대 때 구분전 있죠. 근데 고려시대 구분전 좀 달라요, 이거는. 고려시대 구분전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줬다는 의미인데, 요거는 좀 다르다. 고려시대 구분전하고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당나라 군전제처럼 이렇게 지급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법제로 그냥 취인한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토지가 뭐냐면 이렇게 분배가 차이가 되게 많다는 거. 똑같이 나눠줬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 한수구정처럼 있으면 이거 한수하고 나눠주고 그러면 소유권이나 경작권의 이동이 되게 많은데 그건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야. 그런 거 볼 때 그냥 추인해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약간 대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동왕 때 노급제 부활금리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시급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시급은 공로 대신이나 왕실 성원들에게 줬던 것을 시급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봉호수에 따라서 줘요. 호수에 따라서 주죠. 예. 그래갖고 이 시급 같은 경우에는 한 대만 딱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뭐냐면 세습이 안 돼. 이 특징이 있어요. 노급은 자기 직역에 따라서 이제 세습이 되는데 이거에는 세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시급을 이제 받은 왕실 같은 공주나 왕자들은 무슨 권한이 있다고 했죠? 부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걸 계부라고 하죠. 계부. 그래가지고 계부 같은 설치 권한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 자세한 내용, 계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푸셈에 있어요. 푸셈에. 그래서 원래 계부라는 건 뭐예요? 황제가 왕에게 독자적인 간청이나 간호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신라나 이런 나라에서 이제 보류해서 그냥 또 그 밑에 제후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또 똑같이 준 거야. 그러니까 중화적 어떤 세계관을 국내 정치에 반영한 거죠. 근데 이제 부 정도 설치할 정도면 통일신라나 고려에서 부 정도 설치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 왕실들이야, 왕실. 아무나 설치 못해. 다만 이제 나중에 고려시대 무임정권 때 있죠? 최실가드는 그거는 좀 불설치했어. 근데 그거는 예외적인 거야. 예외적인 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포셈에서는 부하고 부가 나중에 이제 심이 커져가지고, 원래 부는 이제 노급을 관리하는 간청이었는데, 너무 이제 심이 커지니까, 뭐예요? 지방 재정이나 여러 가지 간섭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나중에 고려시대 때, 부라는 행정구역이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통일시대 부를 계승했다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 주장이야. 그냥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제가 푸생 얘기를 제대로 하는데, 푸생 얘기는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흐르세요. 제 생각에는 통론 내용을 쓰시면 되는 것 같아. 예, 이 고대사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민족문서 넘어갈게요. 자, 통일신라 민족문서도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3번 정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통일신라 민족문서는 언제 발견됐냐면, 그 1933년에 일본에 보면 이제 도다리사, 동대사가 있어. 아주 큰. 거기에 보면 일본 그 보물, 항시 보물들 보관한 곳이 있거든요. 이게 정차원이야. 그래서 이 일본 항시 보관인데 이 정차원에서 발견된 거야. 어디에서 이제 어떻게 발견됐냐면, 보통 그 통일신라가 일본의 수출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폐후지, 휴지 종이 있죠. 종이를 많이 이제 수출하는데 그 중에 다 쓴 종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출해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그걸 갖고는 이제 뭐냐면 그 책을 만들 때 책 껍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덮었을 때 이제 책 포지를 만들거나 할 때 사용되는데 그 책 포지에 뭐냐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경이나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 포지에 있는 그 뭐냐면 그 포지로 사용했던 그 내용이 더 오히려 부각이 돼갖고 이게 발견된 거죠. 이거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통 동학문서라고 하는 거 있죠. 중국의 군전제와 관련된 그 동학의 여러 이제 불교 서적들을 보관하는 거 있는데 되게 불교 서적들이 이면지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불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면지를 사용했던 군전 실시 관련된 내용도 있어.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당나라의 어떤 그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사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불경에 쌓였던 그 격포지에 뭐냐면 그 내용이 있었다.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고. 자, 조사 지역은 어디냐? 서소원경이죠. 오늘 청주지역. 그래서 자연총약을 통합한 행정적 지용총. 그 4개의 자연총이 있는데 하나를 통합을 해갖고 촌주가 그걸 작성을 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작성했다고 그러죠. 네. 그래갖고 그 내용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럼 조사 대상이 뭘까? 그래서 대상과 목적이 이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러면 국가 조사를 할 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조사할 게 있죠. 예. 그래서 촌의 연수. 연수는 그 자연혼을 말하는 거야. 보통 그 1년에 뭐죠? 5명 있겠죠. 인구수, 음화수, 토지 면적. 그 국가 알고 싶은 거. 요때 토지 면적은 뭘로 기록했다고 했죠? 그 당시는 결과 부로 기록했고요. 그 다음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본수까지 그래서 우말, 감소말까지 촌주 3년마다 그 변동사항을 조사해갖고 작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어떤 분이 3년마다 작성을 한 건 맞는데 매년마다 조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마다 조사했고 3년마다 작성을 했다.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강의 시간 때 예전에 1년마다 조사해가지고, 3년마다 조사해서 작성했다. 그렇게 말을 했나봐요. 그런데 1년마다 조사했고, 그 말도 맞아요. 1년마다 조사해서 3년에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어. 근데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하여튼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갖고, 거기 내용을 이제 좀 보면, 그 3년마다 조사를 한 게 아니라 3년마다 작성을 했다. 좀 수정을 해주세요. 여기 있죠? 3년마다 작성. 1년은 조사했고 1년마다 맨날 조사했고 그걸 모아갖고 3년마다 작성했다. 네, 그게 이제 틀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강의 듣는 건지 들을지 모르겠지만 고맙다고 지금 저는 이렇게 말을 해드릴게요. 예. 미묘한 부분이나 다 찾아내시고 그냥. 자, 목적은 뭐냐면 토지와 노동력, 생산자를 활용하는데 특히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노동력. 특히 성인 남자의 노동력. 왜냐면 그 당시에 토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토지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주로 장정을 기준으로 해서 남정예라는 그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해갖고 세금을 걷었다. 그래서 조세, 요역, 공무원 수취하기 위해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구조
호구조사를 하죠. 호구조사.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인구조사도 했어요. 그래서 남자 연령 기준으로 해갖고 여자까지 노비까지 다 합쳐서 뭐 한 6등급을 구분해갖고 했는데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호구조사가 중요한 건데 대개 이제 인구 토지를 고려해서 했는데 제일 중심된 그 기준은 뭐냐? 인구야, 인구. 남정네. 그래갖고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이렇게 이제 분류했다. 그걸 다시 이제 공연과 개연으로 구분했는데 공연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연은 뭐냐면 연은 자연호죠. 자연호. 자연호를 몇 개 묶은 거야. 근데 그 묶은 거에서 어떻게 묶었냐?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호를 이렇게 묶었다라는 자연호가 주인데 국가가 인위적으로 편호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봐서 자연호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사람들로 만들어가지고 묶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보호법 실시할 때 군으로 묶는 것처럼 자연호 단위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 그렇게 묶었다는 거. 이 두 가지 서 있어. 자연호설과 편호설도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절충해갖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호 묶었지만 뭐냐면 9등급 있죠. 9등급. 매일 하등급. 그럼 편호로 묶었다. 뭐 그런 설이 있는데 그냥 할 설이에요. 그 두 가지 설이 있고 개연이 있는데 이건 계산되는 거죠. 그래갖고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뭐냐면 숫자를 붙여. 1은 9, 뭐 2는 8, 3은 7. 그래갖고 계산을 하면 한 마운에 예를 들어서 뭐 그 계산 136자고 뭐 비마운에는 150.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9등급부터 1등급에는 1은 9, 2는 8, 3은 7, 4는 6, 5는 해갖고 9등급 1이겠죠. 그러면 이걸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 덧셈을 하면 그 한마온의 전체적인 그 호의 대충적인 어떤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개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민정문서 내용을 하나하나 좀 볼게요. 거기 토지 지목 구분하는 게 뭔데, 요걸 제가 이제 통론을 기준으로 해갖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통론을. 자, 여기 보면 일단 기준은 결부지예요. 근데 이때 기준은 토지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구분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답은 뭐죠? 답은 논이죠, 논. 아니, 밭이죠, 밭. 그 다음 논. 그 다음에 마저는 분류하고, 그 다음 기속관계.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연수유답, 촌주유답, 간모저답, 내시형답. 이건 이제 간료조는 후대 이제 추정되는 부분인데, 마저 이렇게 보고, 견적 방식에 따라 나누는데, 잠깐 여기 보세요. 견적 방식에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연수유답이 있고 공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는 고대시대 때 전반적 특징이야. 자, 보통 이제 맹제 정전법 아시죠? 맹제 정전법 준하조법을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춘추 전국시대 때는 어떻게 조세를 받았죠? 만약에 읍이 있으면 요게 마을에 공유지가 있죠. 공유지가. 뭐 꼭 그 정자형 모양은 아닌데 조법이 그렇게 운영해요. 그러면 거기 마을에서 일정한 한 2, 3일 동안 뭘 하는 거야? 가서 노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2, 3일 동안 노역을 해서 거기에 생산한 물품을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국가나 아니면 상위 등락 공동체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동지대야, 노동지대. 그래서 있는데 지대라고 보는 지세라는 표현이 좀 약간 정확하겠죠? 하여튼 이러시는데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공유지가 있어. 공유지가 있어갖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대신 일을 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도와서 일을 하면서 생산된 물품들을 누구한테 바친다? 국가한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가 조선시대 때는 일반 민전에 부과해가지고 생산물 걷는 게 아니라 노동 형태로 해갖고 생산물 걷는 식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거기에 이제 딱 보면 자 공동경제방식, 독립경제방식은 자기가 이제 경제하는 건 연수유답전이야. 그러니까 촌주유답을 제한 연수유답전인데 공동경제학을 하는 것은 공유주의에 해당하는 거죠. 간모답. 그 다음에 이건 간청에 쓰이는 이제 그 물품들을 갖다 바치는 거고 내시형답은 간료조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 마전
이 마저는 이게 뭐냐면 마포 있죠, 마포. 예전에는 이제 옷을 뭘로 입었어요? 면허 하는 게 아니라 마포였잖아. 마포. 그래갖고 마포 공나무 수치역에서 국가가 설정한 토지야. 그래서 거기에 뭘 기르죠? 대마 키우죠? 그래서 거기에 더킹에 보니까 안동 지역에 그 대마가 되게 말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말을 이제 그 옷도 만들지만 또 뭐예요? 이걸 해갖고 이렇게 피우면 대마초가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마포의 공나무 이제 수치학에서 국가가 설정한 토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전이면서도 그 뭐냐면 공덕 경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연수유답전이죠. 그 촌주유답이죠. 촌주유답은 그 촌주에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수조권을 주는데, 이때 수조권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백성들 동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서 일을 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한다. 그래서 수조권이 설정된 토지는 두 개죠. 내시영답과 촌주유답인데, 여기 내시영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갖다 바치는 거고, 공연에 생산된 걸. 그 다음에 촌주유답 같은 수조권은 일종의 백성들 동원해서 자기 지역, 자기 땅을 경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추인해 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목들이 쭉 나와 있죠. 촌주유답, 그 다음에 간모답, 내시형들 간료전 추정하고 연수유답.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민정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그래서 고조나 조선시대와 좀 다르다, 이런 것들. 국가가 세금 납부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형사평가 문제를 좀 볼게요. 신라 토지대도와 민정공소 관련된 내용들. 자, 51페이지. 51페이지 17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다음 노급은 기족대에게 어떤 권한을 줬는지 말해보고 미출제 기획의 내용을 두 줄이내 써보시오. 자, 여기에도 이제 노공 기족대에 뭘 줬죠? 수조권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원칙적으로 수조권인데 예전에 지역지배 가능이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노동력과 공무를 수취할 권한을 줬다. 그 다음 간료전 설치 이후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그 총량에 대한 국가의 관료적 이중적 수치에 통한 지배의 불안전성을 배제하기 위해 설치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종전의 그 노고 폐지에 대한 다른 관점이야. 그래갖고 요거는 예전에 관료전을 이제 지급할 때 노고 폐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관료전 지급했지만 또 노고 폐지되지 않았어. 관료전도 걷고 노고도 걷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고통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하나 통일됐다, 노고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 관점들이 지도서에 있는데 이제 한번 관련된 내용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지도서 관련돼 갖고 지도서 305페이지 펴보세요. (305페이지에) 그 내용이 보이죠? 제가 좀 찾는 게 이게 컴퓨터 찾기 때문에 좀 느린데 거기에 보면 어디야? 노고 보이죠? 노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분 누구죠? 찾는 분 빨리 찾는 분 읽어보세요. 신라시대 때 관료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한 논밭이다. 관료 귀족이 소유한 일정한 지역의 토지로 수조권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곡물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무급제의 실시 연내를 알 수 없으며 689년 왕품 강화책으로 기족 세력을 억압하기 위하여 노급을 폐지하고 수도권만을 인정한 관료전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귀족의 반발로 인하여 757년 노급제는 다시 부활하였는데 이는 귀족의 토지 지배를 견제하려던 시책이 실패한 것으로 귀족 세력이 국가를 능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신라사회는 장원이 발생하고 호족화 경향으로 변화됨으로써 국가 경제가 위태롭게 되었다. 그러나 이 노급제도가 부활한 757년은 신라의 지방행정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구조 오후 경제가 정비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노급제의 부활이 정기의 노급과 같은 단순한 관리 녹공의 성격을 떠나 관료전의 설치 이후 촌락에 대한 국가와 관료의 이중적인 수치를 통한 지배의 불통일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예, 이때 이중적이라는 것은 관료전과 노급을 같이 수치하는 그 문제점이죠. 그래서 하나 노급을 통일시켰다. 그래서 종교의 노급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견해도 예전에 얘기했죠. 이때 노급이라는 것은 조용조 수치가 아니라 수조권만 수치하는 노급이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옆에는 시급이 있으니까 시급도 한번 각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18번 문제 볼까요? 그 옆에 있는 18번 문제. 자, 다음 설명하고 있는 토지의 문서의 역사적 의미들 두 주 이내로 서술해보고 이 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세 가지 써보시오. 역사적 의미는 이제 그 아까 통일신라 민족문서 관련된 내용인데 통일신라 시대의 제도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다. 그래서 당시의 율령 정치가 했던 질서 정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록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보수, 호구수, 전답, 마전, 가실나무, 가축, 별거 다 기록을 해놨죠. 네, 이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요게 이제 306페이지에 있거든요. 지도서에 306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너무 기네 이거. 네, 각자 읽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읽으면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19번 문제 볼게요. 네, 이거는 정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기억에 대한 반론 내용을 한 줄 이내에서 서술해보고 통상적 정전의 지급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신라 민족문서의 민전에 해당하는 지목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삼국사기에 의하면 722년 파도에 처음으로 백성들의 정정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문헌에 나타난 구분전도 정정과 같은 성격의 토지를 이해하기도 한다. 정정 지급을 토지의 토지 국제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토지 제도의 시각에서 볼 땐 군전제 시행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이거는 그 지급설이죠. 지급설, 당나라 군전제와 마찬가지로 지급했다는데 그에 대한 반론을 쓰는 거야. 반론. 자,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일단 당시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에게 사유가 존재했다는 것을 때 군전제가 시행된 회의적이고, 왜냐면 군전은 공유제를 입각하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언급한 것처럼 이건 반론이 하나밖에 없네. 그 외에도 뭘 써야 되겠어요? 아까 이제 토지를 나눠주면 똑같이 나눠주는데 그러면 토지의 분포는 이렇게 딱 많아야죠. 똑같이. 근데 토지 소유를 보니까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 다음에 환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환수하는 과정에서 환수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도 변동이 있죠.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뭐냐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는 한 가지만 지도서에 있는 관점만 좀 쓴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 정제의 지급의 의미. 지급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어떻게 정제의 지급은 역시 기본적으로 백성의 사유적 법제를 추인한 것이다. 다만 토지가 없는 백성들의 구유를 지급한 조치가 뒷단 추측한다. 그러니까 추인하되 없는 사람들만 약간 지급했다. 이렇게 추인사의 입장에서 이제 했고요. 지목은 이거 외워두셔야죠. 연수 유적단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연수 유적단 이렇게 쓰시면 되고 민전과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도서 3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3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잠깐만 또 있나? 대단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53페이지 53페이지 2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비추진 기읍과 니은의 의미를 각 써보고 민정문서의 촌주가 소유한 토지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해보시오. 자, 여기서 그 호는 연, 공연도 구분하는데, 자, 연은 뭐라고 했죠? 그 자연호야. 부부 단위 5명 이상의 자연을 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요게 공연하는 국가가 연 또는 이를 묶어서 나는 편호인데, 이거는 그냥 연이라고 공연이지만 편호설도 있고 자연호설도 있고, 자연을 묶었다. 국가가 이미 편호했다.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여기에다 이제 촌주가 소유한 토지는 뭐죠? 촌주위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촌주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좀 넘어서 63페이지. 자, 63페이지 5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민정문서 조사된 내용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해보고 밑줄친 의미를 쓰시오. 이게 조사 내용, 의미 쓰시면 되는데, 호구수, 말소, 수의뼈, 아니 소의 수, 토지의 종류, 면적, 뽕나무, 잣나무 이렇게 있는데 지방에 대한 중앙 통제가 강화됐다. 비상교과서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다 이제 뭘 더 하나 추가했죠? 율령 정치가 시행됐다는 걸 또 알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쓰시면 돼. 지도서에 있는 내용들. 예. 그러면 비상교과서만 한번 읽고 끝낼게요. 51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 통일신라 시대 민정문서가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누구시죠? 통일신라의 민정문서는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조세 행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현재 남아있는 민정문서는 695년 효소왕 4년에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을 조사한 일부분으로 일본 도다이사의 쇼소인에서 발견되었다. 민정문서에는 4개의 촌락 이름과 토속현 각 촌락의 둘레, 소구의 수, 말과 소의 수, 토지의 종류와 면적, 뽕나무, 잣나무, 가래나무 등의 수까지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모든 자료가 촌락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통일신라는 촌락 단위로 조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년마다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삼국시대 농업 부분을 잘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